자, 오늘은 저기 소장님 모시고 네. 어떤 얘기 할까요? 지난주에 예고됐던 대로 이제 종부세 얘기와 네. 이제 연금보험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종부세부터. 종부세 거의 일주일 동안 그냥 뉴스를 뒤덮었죠.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게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뭐 일각에서는 98%는 상관없다 네네네. 라고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는 아니니까 상관없어 하기에는 너무 그 파급력이 크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숫자가 어디는 뭐 이만큼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영향이 이만큼이는데요, 많이 올랐다는데요, 어디는 적게 올랐다는데, 이거를 두고 팩트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과정이 뭔지, 이 종부세라는 놈의 정체와 우리가 뭘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사 먼저 보면서 첫 번째 기사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옥, 뭐 부담 없다, 상위 2% 종부세 모든.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종부세 이 비율상으로 보자면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그러겠죠. 저도 해당은 안 되는데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릴까요? 일단은 개인 기준으로 납부가 89만 명입니다. 89만 명이고 전 국민의 2%만 내고 98%는 해당이 없다. 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를 했어요. 예, 정부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1세대 1주택 14만 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종부세 평균 151만 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 시민단체에서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도 일리는 있어요. 뭐냐면 종부세를 내려면 못해도 주택 가격이 뭐 1억, 5억, 6억이 아니라 뭐 10몇 억이 돼야지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데, 이제 공제 빼고 한다면은 못해도 한 15, 6억 정도? 그 정도는 가야 이제 종부세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데 그 정도면 부자 아니야? 그런데 그 부자가 내는 세금이 151만 원 정도면 충분히 납부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종부세라는 건 재산세 외에 또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세금은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내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종부세 151만 원이니까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종부세가 151만 원 하면은 고작 151만 원 왜 못 내냐 이러는데 재산세를 내고 그쵸. 추가로 더 내는 거죠. 추가로 더 내는 겁니다. 근데 뭐 재산세 내고 추가로 150 더 못 내라고 하면 그것도 뭐 낼 수도 있다. 그렇게 부자인데 나는 집도 없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요 라고 좀 말이 궁색해지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재산세가 이만큼이 거친다. 그러니까 언론에 따라서 뉴스 좀 보여주세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언론에 따라서도 조명하는 쪽이 다르죠. 그러니까 종부세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거친다. 그러니까 이걸 인별로 나누다 보면 굉장히 부담도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평균액으로 따지자면 뭐 151만 원. 평균이니까 그보다 훨씬 덜 내는 사람들도 있고 뭐 더 내는 사람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기사를 봐도 이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 예를 들어 종부세를 좀 꼬집고 싶고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아니기도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좋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제 종부세라는 게 어떻게 부과가 되고 누구한테 부과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종부세가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요건가요? 자, 이런 사람이 냅니다. 뭐 종부세는 이런 사람이 낸다. 자, 공시 가격의 합계를 따지는데 이게 좀 재미나요. 이제 세금이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좀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일단 종부세는 주택, 토지, 그리고 별도화세 토지. 우리는 주택에 이제 관심이 많죠. 집에 딸려있는 토지 포함해가지고 집값이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냐, 1세대 1주택이면 11억 원을 초과하냐,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제를 하니까. 요거까지는 뭐 대부분 기사를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과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집값이 15억이다. 공시가격이.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11억을 빼고, 16억이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16억이다. 그러면 11억 빼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 바로 뭐 세율을 곱하냐 이건 아니잖아요. 공정가액 비율 이거를 또 곱하기는 하는데, 재밌는 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할인이죠. 할인. 약간 좀 애누리. 애누리인데
이게 좀 이상해요. 뭐냐, 우리가 재산세를 낼 때도 네. 공시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세하고 공시가는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점차 올려가는 과정인데 네. 이 공시가에 대해서 갑자기 재산세를 또 100% 매기면 이건 부담이 크니까 재산세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시가 곱하기 40%를 할인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종부세는 95%를 곱해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애누리를 거의 40% 떠리로 쫙 해주는데 이건 종부세는 95%예요. 95%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왜 많이 곱하냐? 네. 라는 취지가 그냥 고가주택이니까 비싸니까 더 내라예요. 네. 우리가 세금의 구조가 이제 누진세니까 네. 그럴 수 있어. 1억 네. 버는 사람의 세율과 1,000만 원 버는 사람의 세율은 또 다르니까 네. 그래 주택에도 그래 그걸 적용한다 그렇다 치자 할 네. 수는 있는데 일단 이상합니다. 네. 일단 이상하긴 해요. 네. 어쨌든 공시가에다가 공정시작가의 비율이라는 걸 곱해가지고 그 곱한 만큼 나오면 그 나온 걸 재산세 외에 또 부과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화면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요거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요만큼 까고 이걸 초과하는 공시가격 이만큼이니까 공시가격이 보통 70%라고 생각하면 네. 뭐 15억짜리면은 한 12, 3억 정도 까고 나서 얼마 안 되겠네요. 네. 뭐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래서 15억 정도면은 50만 원 정도 부과가 된다라고 계산한 게 이 절차에 따라서 이 계산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요 세율을 곱하는 거고 25억 뭐 이하가 뭐 50만 원. 그죠. 25억 이하면은 뭐 50만 원 낸다라는 게 25억의 공시가를 따져보면 그거의 한 70% 정도 될 거고 네. 그 70%에서 뭐 아까 저거 빼버리고 네, 공제 네. 뭐 11억 이런 거 빼고 뭐 공정시작가액 비율 뭐 곱하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니까 실제로 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율 자체도 2, 3주택자보다는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25억 정도면 50만 원 정도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네. 그렇게만 따져보면 대단히 이 부자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세금처럼 보여요. 그런데 종부세의 컨셉이 뭐냐? 네. 시작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부익남님은 종부세의 네. 컨셉이 보유세 네. 혹은 부유세 네. 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의 종부세를 바라보시면 지금의 종부세? 네. 지금의 종부세는 사실 어떤 뭐 의미를 잃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그냥 너 한번 맞아봐. 그 너의 대상이 아. 부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인 그렇죠. 건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자라기보다는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오고 느낌도 이상한 게 예를 들어 20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진 사람과 네. 2억짜리 집을 10채 가진 사람은 네. 부는 동일하잖아요. 똑같죠. 그런데 매겨지는 건 2억짜리 집 10채 가진 사람한테 더 많이 매겨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세금을 따지면 훨씬 많이 내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부유세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매겨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똑같은 20억짜리 그럼 한 채씩 갖고 있다라고 네. 하더라도 누구는 대출 한 푼도 안 끼고 요 집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대출을 끼고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자를 부담하면서 나는 돈이 네. 없어서 대출 받은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사람의 부가 더 큰데 세율은 동일하게 세금은 동일하게 매겨진다는 네.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 중에 뭐 외국에서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가장 저도 좀 약간 의아한 게 의아해요. 네, 대출이나 뭐 전세나 뭐 이런 거 그냥 남의 돈을 끼고 집을 사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뭐 10억을 가지고 있는 건데 20억 그냥 현금으로 20억 산 사람하고 세금이 똑같다라는 거. 그게 좀 이상하죠. 이상하고 부유세라는 컨셉을 맞추려면 집을 가져야 반드시 부자냐. 그래서 주식으로 몇 천억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몇 천억 갖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뭐 상품에 따라서 나가는 거고 네. 똑같은 부를 갖고 있더라도 주택에 대해서는 좀 과하게 매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부유세 컨셉에서도 살짝 벗어나는 느낌. 그럼 출발은 어디서 했냐? 종부세라는 게 사실은 보유세죠. 네. 갖고 있은 부를 네가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라 네. 라고 하는 게 종부세 출발이긴 한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네. 그 해당 지역에서 걷고 국세가 아닌.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두면 서울에서 좀 쓰고. 그렇죠. 그 자치구에서 쓰는 네네. 거죠. 또 왜 그런지를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유세를 걷는 이유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세금을 부담을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인프라를 제공한다라는 취지인 거죠. 여기서 재산세를 내게 되면 그 재산세를 걷어서 여기에 필요한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뭐 하수 시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문화 시설이나 체육공원을 만든다거나 그런 데 쓰자. 네.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내 여기에 사는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 여기에 이 시설들을 장기간 이용한다는 전제가 붙으니까. 네. 아무래도 뭐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인프라 이용하는 것보다 사는 사람이 하수시설을 쓰고 상수시설을 쓰고 뭔가 더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개념에서 거기에 사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게 사실은 보유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세라는 게 사실은 그 동네의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세금이 필요한데 야, 그럼 우리가 여기 돈 써야 되니까 니네가 내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학급회비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낸대. 맞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미국 일부 주도 그렇고 그렇게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하진 않지만 주민세 내죠. 네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주민세 10,000원도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조금 약간 좀 그렇게 주민세가 최대 10,000원인가 그럴 거야. 네, 그게 좀 웃기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TV 수신료처럼 이게 뭐 나를 위해서 쓰이는 건가 뭐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입자한테는 부담을 안 하죠. 그렇죠. 뭐 어찌됐든지 간에 보유세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지방세인 건데 네. 신기하게 종부세는 보유세라고 보기에는 이건 또 국세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 이 땅에 사는데 우리 서울시 무슨 구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 사니까 우리 한국인이니까 네, 한국인이니까 단일민족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 이해할 수는 있지만 보유세 개념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 보유세를 종부세를 처음에 만든다라고 할 때 초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물리겠다라는 컨셉으로 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자세로 보유세에서 이제 부유세로 전환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유세라는 컨셉에서도 어긋나는 게 집을 그런 여러 가지 모순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만들 때는 그 아마 그 6억 워커 초과 그렇죠. 이것도 그 당시에는 강남의 아파트가 뭐 10억 뭐 될까 말까 막 안 되는 때였기 때문에 이거 누가 내냐 솔직히 그래서 엄청 높게 잡았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대상자가 굉장히 드물었죠. 정말 드물었죠. 드물었고 야 저 정도 집에 살면은 그래 재벌 아니야? 그 정도 낼 수 있지 않아라는 게 국민 정서였는데 이게 그 기준은 거의 바뀌지 않아서 물론 이제 공제 금액은 올라갔지만 그 기준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쭉 오다가 집값이 확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 대상자도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그대로 기준이 있으면은 취지에서는 또 안 맞는 게 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그 취지 자체도 약간 좀 이상해졌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유세라고 하면은 정말 부자한테 걷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집 개수 많은 사람한테 많이 걷는 개념으로 가니까 약간 그 취지가 조금 바뀌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자면 종부세는 뭐냐면 다주택자 세금이에요. 할증. 다주택자 할증세?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 분들은 야 징벌이다라고 하니까 다주택자 징벌세? 그러니까 지금의 시선 자체가 주택이 많이 있으면 나쁘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나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느낌의 세금의 성격이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종부세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컨셉이 하여튼 이상해졌다. 컨셉이 이상해져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좋아. 뭐 어쨌든 집이 많은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거는 맞는데 나는 1세대 1주택이니까 상관없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허들이 점점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가 많이 부과된 거는 세율에 대한 변동 부분도 있지만 이 공제를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주택자도 세금이 늘어난 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잖아요. 집값도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오르고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다가 곱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내년부터는 이제 할인 없습니다.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 없이 그냥 다 100%예요. 나오기 때문에 집값이 공시가격이나 집값이 안 올라도 내년에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더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도 시세에 이제 2030년까지는 계속 근접해서 딱 붙이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간다고 해도 집값이 안 오른다고 해도 얘가 오르니까 또 가격도 오를 거란 말이에요. 세금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대상자는 계속 많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자, 물론 이제 비싼 땅에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비싼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집을 갖지 않은 보다 부자인 거는 맞아요. 그러면 부자가 세금을 가난한 사람보다 더 내야 된다라는 컨셉은 원래 이제 조세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1세대 1주택자이신 분들 중에 그냥 나는 가만히 여기서 태어나고 살고 30년, 40년 살아왔어 라고 하는 분이 특히나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까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당장의 나는 아니더라도 내가 될 수 있잖아요. 미래에 한 3, 40년 후에 요게 그대로 간다면.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네. 왜냐면 그렇게 어차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라 라는 게 있잖아요. 아, 불로소득으로 앉은 자리에서 많이 불로소득으로 벌었으니까.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뭐 몇십억 벌지 않았냐. 그러니까 좀 내라 라는 거잖아요. 그런 반론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사실, 근데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쵸. 이게 종부세 가장 큰 사실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 실현되지 않은 수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좀 전에 말씀하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가격이 올라가서 부담하는 건 재산세라는 게 따로 또 있고 보유세가 따로 부과가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종부세까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팔았을 때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를 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오른 만큼에 대한 물론 이제 공제도 많이 되고 하지만 그걸 지금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논의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뭐 장기 보유 공제라든가 아니면은 연령층이 많으신 이 노령층에 대한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종부세는 이대로 두면은 글쎄요. 그냥 그 뭔가 그 옛날에 말하는 어떤 뭐 전가의 보도라고 하나? 그냥 막 그냥 뭐든지 그냥 이렇게 여기를 좀 한번 때리고 싶으면 여기 때리고 이렇게 때리면 여기 때리게 하는 뭔가 그런 게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다주택에 대한 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는 것도 팔아라라는 시그널이잖아요. 집을 좀 파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판다면 부담이 너무 크죠. 양도세가 있으니까.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큰 상태고 팔기에도 힘들고 보유하기에도 힘들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파는 부담보다 보유 부담이 크면 팔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버틸 수 없게 해놓으면 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제일 큰 게 이 법이 대한민국이 사라질 때까지 영원불멸하면 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한쪽에서 바라는 것과 또 한쪽에서 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인데 세법이라는 게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해왔어요. 그리고 예전같이 언론이 MBC, SBS, KBS, EBS, AFKN 끝. AFKN 이런 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미디어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정보에 대한 습득의 시간이 짧아졌고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점차 드물어진다는 거죠. 이 지금 종부세가 작년에 1조 8천억이 거쳤는데 올해 5조 7천억이 거쳐요. 많이 거쳤어요. 지금 거의 4배, 3배, 4배가 올라가는 정도거든요. 그 부담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대부분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이제 부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맞아요. 맞죠. 다주택자에겐 폭탄, 법인 부담 3배 급증, 다주택자 법인이 전체의 89%가량을 차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전체 고지세에 보면 1세대 1주택은 요 정도밖에는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극히 드물고 나머지는 이제 법인과 다주택자, 그러니까 종부세의 기능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주택자에게 실제로 폭탄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투하가 그러니까 됐으니까. 법인으로 집 사지 말고 그렇죠. 여러 채 사지 마라. 사지 말고 네. 그거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네. 개인에게 부과되는 건 극히 소수고 그것도 정말 많이 가지신 분들이고 숫자로 따지자면 평균 금액으로는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네. 부담은 덜합니다. 실제로 세부담이 늘어난 거는 다주택자인 거고 여기에 네. 이제 장기 보유자나 고령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세부만 경량이 넓어졌다라는 게 네. 이게 뭐 정부의 주장이라고 할까요? 네. 정부의 입장이죠. 네. 입장인데 특히 법인 쪽이 많이 늘었어요. 법인 많이 늘었죠. 네. 많이 늘었습니다. 법인은 그 공제도 안 하잖아요. 네네 공제도 없고 여기 있습니다. 네. 자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거는 2조 7천억 원, 네. 대상자는 이 정도고 법인이 6만 2천 명 그리고 네. 2조 3천억 원을 납부하게 된다. 특히나 이제 3주택이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법인이든 다주택자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좀 팔아라라는 신호이기는 한데 네. 왜 여지까지 종부세가 갑자기 어제 잠자고 이러는데 오늘부터 종부세 이만큼 때립니다가 아니잖아요. 네네. 예고가 돼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쥐고 있는 이유는 뭐냐? 뭘까요? 뭐 필요하든지 아니면 뭐 돈이 뭐 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거나 네. 아니면 팔 수 없는 집이거나 할 수 없거나. 네, 내놔도 안 팔릴 만한 집이거나 요즘에는 사실 세입자가 껴있고 그 계약 기간이 애매하면 팔기가 힘들잖아요. 네. 현금 다 들고 오지 않는 이상은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으면 대출도 안 나오고 네. 이런 부담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리고 그 부분이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으면 2주택자도 부과가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조정 대상 지역이 바뀌어. 내가 사놨는데 그치. 내가 살 땐 비규제였는데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막 바뀌어요. 그래서 억울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갑자기 나 막 세금 많이 내라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억울하면 파세요라고 네. 하는 쪽도 있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쉽지 뭐 주식처럼 않죠. 처분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주택자들한테 많이 부과되는데 네. 이것들이 그럼 다주택자와 법인들만의 문제이냐? 그냥 다주택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집 많이 가진 사람 네. 5채 가졌다 그러면 5채 가지신 분이 거기서 다 거주를 하진 않잖아요. 네. 문제는 한 채만 거주를 하고 나머지 4채는 임대예요. 그렇죠. 전세나 뭐 월세를 주죠. 맞습니다. 시장에 공급되는 임대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해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다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임대를 들어갈 수 있는 주택도 부족하다라는 뜻과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공급하는 게 누구냐? 다 그걸 공공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물량을 민간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민간 기업인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네. 극히 드물고 그냥 개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뭐 다주택자가. 조그맣게. 네. 네. 다주택자가 집 2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월세 주거나 하나는 전세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진짜 그걸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 자체를 이 부담을 늘려버리면 이분들이 만약에 집을 다 팔았다.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이 가장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공급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다주택자들을 없애면 네. 새로 이제 분양하는 집들은 다 무주택자들만 살 거니까 싸게 살 수 있고 분양가도 내려갈 것이다. 당장에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자, 한 세대에서 한 집만 갖고 있어야 된다면 네.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죠. 이미 우리가 뭐 주택 공급량, 보급률이 뭐 그거 가지고 따질 건 아니지만 네. 집이 없어서 지금 길바닥에 주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물론 이제 노숙자분들은 계시긴 하나 네, 네. 주택이 진짜 부족해가지고 뭐 난민처럼 밖에 내앉아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네, 네. 어디선가 임대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양은. 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살만한 집이 부족하다는 거죠. 양질의 집들이. 그렇죠. 그럼 그것들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집을 누가 살 거냐? 무주택자가 사겠지라고 하지만 그 가격이 높으면 그때까지 임시로라도 거주할 임대주택이 필요해요. 네. 근데 다 1세대 1주택이고 다주택자들이 그런 임대 물량을 공급하지 않으면 네. 그 집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다 1세대 1주택이고 더 이상 사람들은 한 집에서 두 집을 취득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집을 살 만한 수요가 없어 라고 한다면 공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냥 뭐 인테리어 하면서 다시 이렇게 고쳐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렇죠. 거지 추가로 생기기는 참 어렵겠죠. 네. 그 쉽게 얘기해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집이 오늘부로 여러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 이상 그 세대에서는 집을
추가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고 쳐요. 그럼 그게 1세대 1주택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느냐?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헌집 버리고 새집 가는 수요도 있잖아요. 네. 그 수요가 얼마나 된다고. 네. 그거는 착착착착 여러 개를 소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거예요. 내가 5채 갖고 있다가 요거 한 채를 처분을 하고 이거는 조금 질이 안 좋다면 좀 싸겠죠. 그걸 다음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고 네. 그러면서 새로 계속 물갈이 되면서 헌집은 멸실되고 새집이 계속 생겨야 되는데 모두가 다 갖게 된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공급은 누가 맡아야 되냐? 공공이 해야 되겠죠. 공공이 해야 되겠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공공이 그만한 돈이 없잖아요. 네. 왜 서울에 있는 거 저기 안 좋은 땅들 다 서울에서 사가지고 쫙 밀고 재개발하고 쫙쫙쫙 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네.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돈을 종부세로 더 많이 걷으면 안 될까요? 좀 확실하게 좀 더? 확 걷어가지고. 아예 그냥 아예 집값보다 더 그럼 집값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그걸 밀고 새로 지으려면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건데. 아니면 뭐 종합소득세를 좀 확 올려가지고. 충분히 돈은 어떻게 쥐어짜면 나오지 않을까요? 얼마나 그 돈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공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돈을 좀 유용해서 빌려서 그렇죠.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양성해서 그 어찌 보면 이제 막 돈을 모아가는 사람들한테 좀 그 매매가보다는 싸게 빌려주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민간 임대가 가장 필요한 게 그거예요. 민간 임대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대학 다닐 때 하숙 살던 집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그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렇죠. 하숙집이 없는 거죠. 저기 충북 어디 뭐 청주에서 사신 분이 서울에 잠깐 대학 4년 살 때 와서 집을 사야 돼요. 원룸 사야 돼요. 원룸을 사야 돼. 아니면 기숙사밖에 없는데 네. 그런 게 공급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걸 지금 싸그리 무시하고 다주택자는 나쁘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맞느냐. 네. 그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시선을 좀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지금 그 현 정부에서 말하는 2%만 부과되고 98%는 걱정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전 국민 기준으로 2%니까 그렇죠. 사실 뭐 집을 아예 살 수 없는 뭐 0세에서 19세 뭐 이런 아이들 빼고 네. 뭐 노인분들 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꽤 생각보다 인원수가 약간 매수 가능한 인원 대상으로 좀 많은 거고. 네, 좁혀질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3인 가족 이렇게 생각하면 가구 수로 생각하면 꽤 많을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반대로 생각하면 거기 가구 수도 그러니까 갖지 못하는 분들의 가구 수도 뭐 3인 가구 생각하면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이 2%냐 98%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파급력이에요. 2%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파급력이 네. 너무 크다는 거죠. 여기 기사 한번 그러니까 볼게요. 이 지금 종부세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렇죠. 집주인이라면 이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뭘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대선 때 내가 유리한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한 길어봐야 또 4년 후에는 뭐 이런 생각 하겠죠. 네. 하겠죠. 집주인은 버티고 세입자는 안절부절. 왜? 집주인에게 늘어난 부담이 네. 세금을 내야 될 부담이 결국은 어디로 가겠느냐.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선 그럽니다. 아니 임대차 3법이 있고 월세도 네. 마음대로 못 올리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는 데 있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한들 네. 얼마든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편법으로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관리비 같은 개념을 또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고. 제가 지금 언급을 안 하는 게 그런 편법을 네.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에요. 네. 월세는 아니지만 관리비를 올려받는다? 이런 구멍 어떨 거냐고요. 네. 이걸 또 막아? 관리비를 막아? 그러면 다른 구멍들이 또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멍들이 생기고 뭐 집주인이 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살 거예요 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나는 여기서 꼭 반드시 살아야 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전세를 이제 계약 2년이 끝났어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데 집주인이 여기 들어온다 그래요. 네. 들어온다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가 전세가 5억이에요. 근데 시세가 한 8억까지도 올랐어요. 네. 집주인한테 8억에 맞춰 드릴 테니까 딴 데 가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시면 안 되냐? 네.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니까 5억이면 내가 들어가고 8억이면 안 들어갈게. 네. 네. 집주인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네. 이미.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걸 법으로 뭐 5% 상한을 제한을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네. 얼마든지 지금 이 부실한 법에서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편법들은 발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세입자들한테 충분히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예 1도 없으면 모를까. 이런 반론도 있어요. 뭐냐면 그 집주인들이 올리고 싶다고 해서 네. 무조건 올려줄 수 있겠느냐. 이 버는 수입이 뻔한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 한계가 있다. 한계는 있겠지만 아쉬움은 중이 떠나겠죠. 충분히 그걸 들어갈 수 있는 소득 여력이 뒷받침되는 그 집들도 비싸잖아요. 아니 네. 정말 뭐 옛날에 제가 살던 뭐 반지하에 500에 20짜리 이런 집이면 갑자기 집주인이 이거 60만 원을 올려주세요 하면 못 냅니다. 네. 그럼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네. 야, 저 집을 누가 월세 60을 주고 들어가냐라고 한다면 거기는 임대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대상들의 종부세 대상들의 주택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이라는 거는 좀 살기 좋은 거. 네, 살기 좋으신 분들, 그런 동네들이고, 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일반적인 소득 수준보다 좀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존에 250 내던 거를 350 내주세요라고 하더라도, 네. 못 내겠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앞뒤 전후 사정 생각해서 충분히 올려줄 가능성이 높은 소득 기반을 갖춘 사람들이 많을 거고, 네네.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나가도 네.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가 충분한 입지라는 거죠. 네. 생각해보세요. 그냥 대치음마. 거기 요즘에 그 짤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대치음마에 복도, 네. 문, 막 화장실. 네. 도대체 거기에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세입자는 뭐야? 네, 그러니까 집이 되게 낡았는데 엄청나게 낡았는데 전세를 뭐 8억, 10억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왜? 거기에 왜 그렇게 그 돈을 주고 살아야 돼? 라고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월세 뭐 그렇게 올려가지고는 세입자가 안 들어올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다. 그리고 되게 순진한 생각이다.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더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게 점차 어떻게 보면 전월세 시장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1주택을 해야지만 감면이 또 받는 게 크니까 또 외곽에 있는 걸 팔아가지고 기존에 이제 도심지에 있는 세입자를 나가라고 하고 막 들어오는 수요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단순히 그냥 누군가 일부의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다라는 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보유세가 계속 앞으로 늘어나는데 그럼 이게 집값 안정에 좀 도움이 안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출발은 그겁니다. 보유세를 강하게 내가지고 부담을 늘리면 팔지 않을까. 그러면 그 시장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짐이 무거우면 어느 한 손은 놓겠지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생각보다 근육이 세. 강력이 좋아. 야, 이 정도 무게면 네가 놓칠 줄 알았는데 안 놓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1번은 다주택자가 그럼 집을 처분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 거냐. 이미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처분하고 나갔죠. 맞아요. 그게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종부세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매년 팔면서 이미 나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내놨어요. 내놨을 때 그럼 이걸 누가 살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누가 살 거냐? 야, 이제 무주택자가 사자라고 하기엔 집값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물론 부담이 안 되면 그걸 취득하는 무주택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나온 비싼 매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이라기보다는 그걸 충분히 더 부담할 수 있는 더 큰 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지역들이나 그 주택이 어떤 주택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신문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야, 그런 집 살면 부자지라고 하는 대치음마 아니면 뭐예요? 그런 데들. 그런 데들 딱 보면 진짜 무슨 20몇억 하고 10억대 후반이고 이런 아파트를 예를 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준다 그래도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뭐 뒷받침되는 무주택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서야 사는 대부분 다주택자가 그런 매물을 놓게 되면 이걸 취득하는 취득하는 사람은 다주택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게 이제 1번이고요. 2번은 1주택자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공제 받아도 난 이거 되게 부담된다 라고 해가지고 내놓는다고 한다면 1주택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놓는 매물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 아무 느낌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임대로 전환을 하거나 오히려 집주인이 세입자로 전환이 되거나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선택을 하는 게 당연스럽게 파는 건 부담이야. 라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선택이 이제 물려주는 거죠. 누구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내가 다주택자라는 생각에서 이 집을 처분할 때 양도세로 70% 80%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보겠죠. 세무사 찾아가요. 지금 이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내가 보유는 부담되고요. 팔자니 양도세가 엄청납니다. 이거 어떻게 좀 양도세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양도하지 마시고 증여하세요. 세율은 훨씬 더 낮습니다. 사실 세율이 낮다. 세율 자체가 상속세,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잖아요. 근데 양도세는 지금 양도세는 80%를 넘어서니까 뭐 절반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증여세, 상속세 세율이 엄청 높은 건데. 그렇죠. 엄청 높은데. 근데 이제 양도세가 이제 추월을 해버리는 막 그런 세율까지 가니까. 물론 이제 양도세는 이제 차익에 부과하는 거고 이제 증여, 상속은 이제 전체에 부과하는 거지만 따져보면. 따져봤을 때는 이 집을 여지껏 왜 쥐고 있었냐. 우리가 똘똘한 채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쥐고 있는 건 4채를 가졌든 5채를 가졌든 2채를 가졌든 똘똘한 놈들만 사실 쥐고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얘네들은 아이고 내가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면 아이고 우리 아들로 물려줘야지 이건 딸 물려줘야지 하는 목적으로 이미 꽉 쥐고 안 놓을 생각들을 하고 버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차 그러면 양손이 막 무거워진다. 내 근육으로도 이제 못 버티겠다라고 하면 아들아 좀 들어줘라. 그렇게 가겠지. 그렇게 가지 누가 그걸 시장에다 내놓냐 이거예요. 시장에 내놓으면 그렇죠. 시장에 내놓으면서 양도 차익의 세금을 맞으면 우리 아들이 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계산입니다. 이거는 저 악랄한 놈들 저렇게 세금을 줄이려고 해가 아니라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더라도 단돈 10,000원짜리 뭔가 물건 사더라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게 당연한 심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다면 주택을 지금 처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여를 한다. 그쵸. 이 기사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여가 늘고 있냐. 뭐 그런 0살짜리가 집을 취득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출생 신고와 동시에 이제 그 양도를. 그쵸. 걔는 무주택 기간이 그냥 평생 빵이네요. 빵. 부럽습니다. 요즘에는 이혼하는 분들 꽤 많아요. 이 다주택자분들 중에. 이게 물론 이제 종부세는 인별과세긴 하지만 아까 그 세율이나 1세대 1주택을 처음에 따질 그때는 이 집에 집이 몇 채라는 걸 먼저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혼하면 두 채인 경우는 이혼하면 각각이 되죠. 그럼 물론 공제는 1세대 1주택이니까 이것도 1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유리한데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그 종부세가 7천만 원 나오는데 뭐 이혼하면 5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6,500만 원 아끼는 거죠 매년. 서류 하나 쓰는 걸로.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도 참 이상한 거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은 거죠. 이혼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변함이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설마 그러겠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고 그런 케이스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이제 더 부담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려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종부세의 부담이 커진다. 그런데 1세대 2주택인데 이건 이혼하면 더 싸지는데 그게 10만 원, 20만 원 차이가 아니라 몇 천만 원 차이가 난다면 그렇게 판단을 하실 분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상한 통계가 생기겠죠. 해고에서 보기엔 대한민국은 왜 50대, 60대 이혼율이 이렇게 높을까?
갑자기 특정 시점에 5월 달에 갑자기 다 이혼해. 5월 달에 뭐 이렇게 이혼이 많을까? 여기는 이제 봄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이혼하나라는 뭐 논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진짜 엉뚱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화면 잠깐 보시면 증여 비중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거래 중에 증여 비중이 10채 중 한 14채가 증여예요. 14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증여가 이제 2017년도 저 때는 좀 종부세가 좀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할 때니까. 그리고 저 때는 정말 순수하게 그냥 아들 딸 주는 거였다면. 그리고 비교를 해보죠. 이걸 팔아가지고 이 증여 자체가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누구든 얘는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할까? 이거 차라리 팔아가지고 전세금 좀 대주고 이 친구가 자녀가 독립을 할 때 뭐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증여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게 역전하다 보니까 양도세가 훨씬 더 세다 보니까 오히려 증여가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진짜 증여 별로 생각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세금도 워낙 세고. 맞습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뭐 부부 모두 생존에 있는 경우에 웬만한 주택은 증여보다는 상속하시는 게 문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증여보다는 상속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은 또 아니라고 판단되는 비중이 이렇게 많이 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거고, 우리가 기대하는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 보유세를 높임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던, 미국 같은 경우에 더 높았던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종부세가 꽤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OECD 아마 1등 굉장히 높을 거의 다 거예요. 1등일 거예요. 2018년 즈음만 하더라도 낮았습니다. 실제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좀 낮았는데 이제는 아마 내년쯤에 통계 작성하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높아질 거고, 이렇게 보유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집이 안 나온다? 보유세로서는 달성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공급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 물건을 많이 만들든지 그게 1번이죠 사실은.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팔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든지 양도세를 확 줄이든가. 팔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팔게는 해줘서 차익을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양도세를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여지껏 양도세 세게 물고 하셨던 분들이 판 사람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어요. 막 70% 내고 판 분들도 있어요. 울며 겨자 먹기를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진짜 양손이 무거워서 도저히 못 들고 있겠고 이걸 놓자니 내가 갖고 있던 바구니에 있는 계란 다 깨지더라도 10개 중에 7개 깨져서 3개만 건져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 팔이 떨어져 나가게 생겼으니 라고 생각해서 파신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걸 바꿔요? 그분들이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사채를 빌려서라도 버틸 걸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지금 대부업체 찾아가지고 사채 빌려서 뭐 종부세 낸다는 소리가 있어요. 뭐 기사에 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런 게 나올 법도 한 게 그런 이유에서죠. 알겠습니다. 이 종부세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뭐 더 강화될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4년 이상 이런 기조를 해왔는데 결국에 이제 집값은 상승했고 뭐 세금만 늘어난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 냉정하게 봤을 때 보유세를 늘리는 것은 그렇게 썩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네, 알겠습니다.